저는 2부 사회를 맡은 배재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유은선입니다. 2부 강연에서는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시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이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의 고문이신 우리 이영일 전 국회의원님께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에 먼저 앞서서 감사위원장이신 최재형 원장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후 순서로 이영일 국회의원께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배재대학교에서 운암연구소를 개소하는 뜻깊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하게 돼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많은 일행들이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일행은 벌써 한 50여 년 됐죠. 우리 운암 이승만 박사께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30여 년 활약하셨던 미주 지역에서 운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회원으로 또 각 지역의 대표로 오랫동안 활약하시고 또 헌신해 오셨던 미주 지역 운암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이제 운암의 정신을 같이 기리면서 또 모임도 하고 쭉 이제 여행을 하다가 오늘 운암연구소 개소하시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배재학교는 아펜젤러가 이 배재학당을 세우고 정말 그 당시 조선의 미래를 위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이 배재학당을 세우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셨고 그 중에 이제 운암 이승만 박사께서 이 배재학당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배우시고 또 그것을 평생의 신조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러한 뜻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운암연구소가 개소가 열린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펜젤러 선교사께서 이 운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민공동의 사건으로 이제 투옥됐을 때 그 찬성 감옥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기독교 신앙을 더 깊이 전수하시고 또 뒷바라지 하시면서 자유와 또 서구 문명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초가 돼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조국을 위한 독립운동을 하고 또 건국을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운암에 대한 것들은 최근 그동안 이제 운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와 또 그 운암 이승만 대통령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저희들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운암의 정신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조명하고 그것을 되살려야 되겠다는 움직임들이 있는 건 정말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운암연구소가 앞으로 이런 운암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건국, 반공 그리고 통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운암의 그러한 고귀한 정신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그것을 밝히고 우리의 후세에게도 전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자원들을 개발하고 또 인재들을 키우는 곳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운암연구소 개소를 위해서 힘써주신 배재대학교 그리고 배재학당 오늘 조보현 이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배재학당과 또 배재대학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운암연구소를 통해서 연구하실 많은 분들에게도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운암의 정신이 이 나라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활동을 통해서 또 헌신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운암연구소의 개소를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운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지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대표해서 제가 인사의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잠시 인사를 좀 드릴 분이 있어서요. 네, 이승만 대통령 며느님 되시는 조 회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네. 제가 이화장에 시집에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배운 노래가 우리 배재학당 노래합시다. 그 노래를 배웠는데요. 유일하게 어머님, 우리 시어머님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제일 잘 부르시는 노래가 우리 배재학당 노래합시다입니다. 참, 앞으로 배재가 정말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학교로 우리 배재학당이 발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박한 인사 말씀에서 전해지는 또 정다운 인사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영일 전 국회의원께서 나오셔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배재대학교 운암연구소가 마련한 행사에서 강연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귀한 분들이 많이 오시던데요. 여기 계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를 배재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대학생들도 참가했고 또 미주 지역에서 포부를 해주신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돕는 여러 미국 지도자들께서도 함께 참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우리 조보현 이사장님이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KTX로 내려왔습니다. 이 코리아의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여행을 오고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강연을 하게 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그간 저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4.19 학생 데모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박력이 있는 연설도 했고 좋은 낭낭한 음성을 연설했습니다마는 역시 나이가 먹으니까 사람이 오래 살려면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오래 삽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목소리도 늙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자부심을 가지고 전국 유세를 했던 제 옛날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뭐 하스키가 되었어요. 목소리가 나킹콜 같은 하스키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목신 로커스 보이스가 되어서 그런 목소리로 말씀드리게 된 것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다시피 1960년 4월 19일 당시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정치학과 3학년생이었습니다. 그때 자유당 독재 타도 위원 학생 내부를 조직했고 앞장서 싸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승만 박사와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은 이승만 박사 기념관을 건립하는 국민운동에 지금 앞장서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왜 이렇게 큰 변동이 생겼느냐, 왜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1960년 4.19로부터 50년이 지난 2010년입니다. 4.19 혁명이 50주년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4.19 했던 친구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50년 된 이 마당에 4.19에 참가했던 우리들이 이승만 박사의 공과 관을 평가해보자. 그래서 학술 세미나를 열게 했는데 저에게 주제 발표를 맡겼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승만 박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제 발표에 나서기가 섬뜩했고, 또 이승만 박사를 잘못 평가하다가는 여야로부터 욕을 먹는 부분도 있고 부담스러웠습니다만은 그 50주년이란 말이 제 피에 걸렸어요. 우리 바이블에 보면은 50주년은 희년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풀어주고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은혜를 베푸는 해인데, 우리가 4.19 혁명 50주년이라면은 그런 각도에서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주제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회 도서관에 제가 자리를 하나 마련해놓고 한 3개월여에 걸쳐서, 그의 4.19 기념식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이승만 박사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3개월 후에 겨우 원고를 마쳤는데, 원고를 끝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만일에 해방정국에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그 당시 내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4.19 이후의 모든 상황을 전체 검토해 보니까 이건 이승만 박사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보았던 이승만은 독재자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공무원 생활도 10년 이상 했고, 또 국토통일을 해서 10년간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 연구를 했고, 국회의원을 3번 하면서 국회 외무위원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런 수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눈으로 이승만 박사의 역사를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알고 있는 것만큼, 지식을 가진 것만큼 역사를 보고 사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일만 보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보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아무것도 몰라 대학교 3학년 때 이승만을 독재자로 보았던 이영일의 눈이 제가 80대가 되면서 그분 아니면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만큼 이승만 대통령의 관이 변해버렸습니다. 지난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회의가 배재학사 박물관에서 열렸을 때 거기에 이인수 씨를 대의에 참가했던 우리 조혜자 여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나폴레온이 프랑스로부터 명예를 회복하는 데는 200년이 걸렸지만 이승만 박사는 더 빨리 회복할 테니 지금 고생하더라도 참고 견디라, 그 말을 들렸는데 정말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영일이가 변한 것처럼 이승만 박사를 보는 시각에서도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간에 여러 명의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를 자기의 기념사, 자기의
축사 가운데 인용하는 최초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과거에 어느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해방된 그날로부터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날로부터 이승만 박사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줄잡으면 5가지입니다. 민족 분열의 원흉 프레임, 민족 분열의 원흉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양민을 학살하는 사람으로 양민 학살범으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한강을 폭발하고 도망간 사람으로 한강 폭파범으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면한 독재자 프레임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승만 박사를 아마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그만둔 후에도 북한의 선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인 이승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공격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는 자기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해서 들은 둥 마른 둥 하고 외면했습니다. 북한의 이승만 공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 대한민국 정부에 없었던 결과 지난 70년 동안 공사당의 대남선전은 성공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역사에서 지우고 왜곡하고 부정하는 그 역사가 계속 지난 70년 동안 계속토록 방치된 책임은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정부가 그런 이승만 박사를 외면했기 때문에 공산당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이승만을 비방하는 책을 얼마나 썼습니까? 제가 이승만 박사를 공부할 때 제가 책을 보면 이승만 박사를 긍정하는 책이 10이라면은 이승만 박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일이 1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을 욕하는 선전이 10대 1로 무세한 상황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역사가 방치했습니다. 바로 그 역사에 대해서 설을 딱 윤석열 대통령이 그었습니다. 작년 3월 27일 날 보훈복지부 장관 박민식 씨가 대통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승만 박사의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말 그 뜻은 뜻과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국회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예산을 올리면은 이승만 박사를 또 한 번 야당들이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차라리 국민의 성금으로 어렵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아서 기념관이 올라갈 때 대북 심리전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고 국민적인 저항도 줄이고 야당이 정치로 악용 못하려니 우리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건설하고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시작해서 후세에 휘감을 삼자 이렇게 주창하면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통령 기념관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아마 미국에서 브런첼리 우리 한국까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찾아온 동막 박사들 같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했다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 지금 이승만 박사를 제가 주어진 시간에 강의를 하려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았던가? 이승만 박사는 휴전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던가? 이승만 박사는 반민족 경제를 어떻게 봤던가? 이승만 박사의 독립 전략은 뭐였던가? 이걸 국민이 여런데 제가 그거 다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시간을 많이 쓸어주고 아마 제가 어젯밤에 탈고한 원고가 우리 A4 용지로 26면이니까 지금 84페이지가 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 말씀의 내용이 되기다 거기에 담겨 있고
그 내용이 확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박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사상은 그분의 독립 노선이 가장 명확한 독립 노선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관한 지정학적인 사고가 우리 독립운동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바뀐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자기 생애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하와이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와이에서 보는 한반도는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서 보면은 대륙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꼬리입니다. 그래서 약소국과 다루는 운명이 대륙에 붙어 있는 꼬리이기 때문에 대륙의 강대국 세력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조선족 500년 동안 그걸 숙명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대륙에 붙어 있는 꼬리니까 우리는 대륙에 있는 강한 세력을 붙들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들의 종이 되는 종의 멍에를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선족 5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달랐습니다. 하와이에서 보면서 우리 한반도는 절대 대륙 세력의 꼬리가 아니다. 해양 세력의 대륙 진출 교두보로서 우리 지정학적인 주소를 바꾸면은 우리도 당당히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러한 지정학적인 각성을 최초로 온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에도 있었고 만주에도 있었고 중국 상해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의 눈에는 항상 한반도는 대륙 세력의 꼴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주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 눈에는 어디까지나 해양 세력의 대륙 진출 교두보로서 우리 지정학적인 주소, 지정계획도 운명을 바꿔야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0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발간한 책이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을 읽어보면은 미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아메리칸 디모크라시는 완미하다. 이제 프랑스 혁명을 설명했던 알렉시 토크빌이 쓴 유명한 아메리칸 데모크라시에 나오는 게 똑같아요. 미국 민주주의는 완미하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저도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1905년에 옥중에서 미국의 대통령제, 영국의 의원내각제, 프랑스의 의원 집정제 이 모든 정치 형태를 논하고 그 형태들이 왜 그 나라에 적용되었는가를 전부 밝힌 최초의 논문이 독립정신입니다. 나는 과연 1905년에 그러한 안목으로 옥중에서 책을 써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일 중요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또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고 또 하버드 대학원도 나중에 추가로 졸업했고 그래서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PhD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 이승만 박사고 또 그분이 배제학당에 입학 그 양반은 과거를 여러 번 봤어요. 이율곡 선생이 13살에 과거에 합격한 소년 등과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소년 등과의 꿈을 꾸고 열심히 사서상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한말의 초적은 매관매직이지 시험으로 과거에 합격되는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20살에 마지막으로 한번 과거 보겠다 결심하고 나섰더니 과거지는 폐지됐어요. 가부 경쟁으로. 그래서 도리 없이 새로 선실된 배제학당에 입학해가지고 결국 배제학당 초기에 아마 배제학교 학생들의 동문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서삼경을 읽던 분이 하루아침에 영어 공부를 했는데 나는 그래 뭐 중국말하고 한문하고 비슷해서 그랬는지 어떻든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빨리 저는 지금도 서투른데 평생을 공부해도 그렇게 빨리 영어를 마스터해서 2년 만에 졸업할 때는 조선의 독립을 주제로 영어로 연설을 하고
수많은 미국에 있는 의사들과 우리 한국인 환자들과 진단받을 때 통역을 하면서 영어가 일치월치 발달해서 유창한 영어를 해가지고 결국은 대제학당을 졸업하면서 배제학교의 영어 선생으로 발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협회 운동을 정대해가지고 얼마만 독립협회 운동을 갖고 이제 조정의 고종황제에게 건의합니다. 백성의 뜻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을 설치하라. 그래서 처음에 고종황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중추원에다가 의관, 지금은 의원입니다만 그때는 의관이라고 했어요. 의관을 27명을 뽑으면서 그중에 이승만 박사도 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 이승만이죠. 그런 운동을 하다가 그분의 정치사상, 과연 지도자를 국민의 선거로 뽑을 수 있는 나라,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나라, 우리 조선도 빨리 정치개혁을 해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입헌군주제를 논하다가 결국은 조선 조정이 이승만을 역적으로 몰았잖아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5년 몇 개월간을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보내주는 책과 서서를 통해 가지고 영어 사전도 만들고 전 세계의 정치학 공부도 다 하고 그 안에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런 공로 때문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갔을 때는 선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일폰으로 미국 갔다가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꿈에는 결국은 우리가 독립되는 길도 뭐냐?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죠.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들 하는데, 제가 보면 유엔 감시하에 한반도 전역을 지는 총선거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헌법을 제정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설주는 이것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독립운동 역사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가 우리 세 가지 독립운동이 대립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 우리 무력 항쟁을 통해서 조국을 되찾겠다 하는 무장투쟁론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청사리 싸움을 주동했던 우리 김자진 장군, 또 만주에서 그 소위 북로 군정선을 만들었던 이상용 임시정부 3대 대통령,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무력투쟁으로 독립이 불가능한 것은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육군 총수가 700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산업혁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모든 무기가 현대화됐어요. 그 현대화된 무기와 700만의 보병이 있는 곳에서 한 500~600명 되는 민병대 비슷한 수준의 독립군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깁니까? 이승만 박사는 무력투쟁 자체가 독립의 길이 아니라고 딱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열투쟁이 있습니다. 일본의 악질적인 요인들을 암살해버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의열투쟁과 테러를 구별합니다. 테러는 죽여야 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같이 죽여버리잖아요. 오늘날 하마스의 테러가 그렇고 헤즈볼라의 테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사람이 일반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게 테러리즘입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것은 의열투쟁은 꼭 당사자만 죽였죠. 윤복길 의사가 시라카와 대상을 쏘아 죽인다. 이봉창 열사가 일본 천황을 죽이기 위해서 사쿠라다 몰래에서 폭탄을 던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격 목표가 있는 게 의열투쟁인데, 테러는 아무 무고한 사람까지 한꺼번에 죽여버리는 테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열투쟁을 테러투쟁이라고 미국 신문들이 보도했는데 그건 틀렸어요. 그러나 의열투쟁 가지고는 절대로 독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추구했던 것은 외교독립 노선입니다. 외교독립 노선은 뭐냐 하면은 일본에 의한 조선의 강점,
일본이 조선을 강점 지배하는 것은 침략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주의에서 국권을 박탈당한 조선민족이 다시금 독립을 찾도록 일본의 침략 노선, 팽창 노선을 견제해달라. 이걸 국제로 일으켜서 결국 일본이 한국에서 손을 떼게 하는 외교투쟁, 이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투쟁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평생을 싸우잖아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운동을 시위전을 하고 모든 노력을 그게 평생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효과적인 투쟁 하나가 1941년 이승만 대통령이 쓴 Japan Inside Out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입니다. 일본의 팽창주의가 번져가는 속도에 비춰서 앞으로 일본이 결국은 미국까지 침략할 것이다.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하기 전에 먼저 미국이 일본을 공격해야 한다 하는 그 주장을 해갖고 1941년에 Japan Inside Out라는 책을 발표하니까 미국에서는 그 당시 일본을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전쟁광이다 해서 아주 악평을 했죠. 근데 그 책이 발견된 지 6개월 만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시작되니까 악평했던 그 책이 전쟁광이라는 그 책이 변해서 예언세가 되고 정말 훌륭한 책이다. 그래가면서 노벨상, 노벨문학상을 같은 펄 범저사가 서평을 써주면서부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 회고록을 보면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던지 그때 받은 인세로 처음으로 워싱턴에 중국 환경을 마련했다고 프란체스카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 사회 전체에 한국 예언가의 발언이 국내외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1943년 카이로에서 만들어진 카이로 선언이 나올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그거 아니냐. 그래서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유영익 박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1943년에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킬 수 있는 연합국 정상들의 회의가 있는데 원래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려면 기초 초안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초안심사에서 걸려진 것만이 선언으로 발표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영국 전부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소위 랜드-리스 액트에 의해서 군사를 줬기 때문에 그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로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해리 하핀스라고 하는 국무성 특별보좌관이 있어요. 그분이 전 세계 국가들과 전화해가면서 무기 대여 문제를 풀고 파병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해리 하핀스의 말을 대통령 말과 똑같이 알아듣는. 그런데 카이로에 딱 와서 카이로 선언을 만들 때 다른 관계국들의 의견을 하나도 수렴하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카이로 선언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초안을 만드는데 누가 로비도 않고 보탁도 했는데 조선의 독립조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해리 홉킨스의 카이로 선언에 조선의 독립조약이 들어갔느냐. 루스벨트 대통령이 홉킨스에게 질문합니다. 왜 집어넣느냐. 우리 우리가 투쟁하는 목표이 노예화된 국민들을 해방시키는 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하의 철학에 따라서 저는 이 초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중국 문제 끝에 붙여있는 문장으로 썼느냐. 조선의 해방이 정말 중요하다면 줄을 갈아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만들어야지 중국 문제에다 부속시켜 놓으면 중국이 또 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카이로 선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에 의해서도 의열투쟁에 의해서도 조국의 독립의 전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 선언과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 독립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카이로 선언이 독립의 문을 연 카이로 선언에도 가장 중요한 공헌이 이승만 박사의 공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카이로 선언을 보면서 독립의 꿈을 그렸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독립되면은 이제 대한제국은
영토와 인민은 있으나 국가의 주권이 없어지는 것이 대한제국 아닙니까? 한반도라는 영토는 있습니다. 조선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없어. 주권을 일본에게 빨려버렸기 때문에 그 주권이 다시 회복이 되면 절대 제국으로 가지 않는다. 대한제국을 총 한 방울 쏘고 일본에게 바쳐버리는 순간 군주 주권은 죽었다. 이제 주권은 인민주권이다. 이제 인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이승만의 꿈입니다. 지금 요새 간단하게 이승만 박사의 꿈이 언제 이루어졌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박사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5000년) 역사상 국민이 주인이 된 최초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5000년 역사가 있어도 전부 국민은 노예였지 역사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된 나라. 또 과거에는 양반만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 상노번 재산도 못 가졌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자가 되고 국민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국가가 탄생한 것이 이승만 박사가 생각했던 민족 자결주의 정신이고 그게 3.1 정신에 나타난 운동이고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하나는 주권이 수령에게 있는 나라로 가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권이 수령에게 있는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지구 최빈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지금 세계 랭킹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쭉 지켜보면서 세느강의 관리 상태와 한강의 관리 상태를 비교하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교통 시스템, 아파트 시스템, 관광 전부 비교해 보니 완전히 한국이 유럽을 능가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정치가 삼류입니다. 정치가 삼류이기 때문에 이 정치만 끌어올린다면은 정치만 다시금 주권자들이 각성해서 정치를 새롭게 하는데 앞장만 쓴다면은 지금 우리는 반드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 판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토대, 이 역사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박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과 인권, 이것을 누리는 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가장 큰功勞가 이승만 박사에게 있지 않은데 그 이승만 박사를 우리는 평화했습니다. 우리는 독재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4.19 직후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85세로 국내 정세에 어두웠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85세가 때 사실 4.19가 일어났는데 지금 제가 86세입니다. 근데 그 당시로 보면 80년은 극노인인데 지금은 한 60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했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홍진기 내무장관하고 김정일 법무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와 미주연구 사람과 함께 경무대에 들어와서 그때서 이승만 박사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깜짝 놀라고 학생들을 전부 위로하면서 불의와 부정에 항의할 수 있는 젊은이가 있는 나라 얼마나 장한 일이냐. 이런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전망은 밝다. 그러나 내가 부정한 것을 막지 못해서 젊은 사람들이 피를 주고 죽었다니 내가 여기에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은 허정 외무장관을 불러서 과도정부 수반이 되도록
만들어서 과도를 만들어서 다시금 선거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하야를 해서 이 화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 독재자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 생명과 정권의 생명을 일치시킵니다. 국민이 무슨 하야를 요구해도 거기에 응답한 독재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국민의 뜻을 하야 요구를 받아들여서 물러가고 그분이 자기의 모든 부정이나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은 절대 독재자가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가 원했던 조건, 인민이 수령이 집권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그분의 통일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심기 위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의 운명이 대한민국 주도의 역사가 앞으로 세계사의 중심대에 서는 역사를 만든 것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를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왜? 공산당의 심리전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승만 박사를 연구하다가 책 2권을 썼습니다. 하나는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이라는 책을 하나 썼고, 두 번째는 건국사 제2시를 제가 썼어요. 워낙 역사 책들이 현대사를 너무나 왜곡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한테 아무리 기재해도 써주들 않아요. 자기들이 오염되어. 그래서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낸다고 제가 책을 2권이나 써버렸습니다. 책을 2권 썼는데 그걸로 저는 책만 써서 모르냐. 우리가 행동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작년 3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 48주년 생일이 왔길래 내가 4.19 때 같이 했던 각 대학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보는 결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은 다 이렇게 떠나서 3월 26일 11시에 국립현충원 이승만 박사 묘지에 참배해서 우리가 참배하고 묵념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그랬더니 70여 명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이 명단이 들어오길래 기분이 좋아서 제가 문방구에 가서 전부 네임택을 만들고 그걸 기다리고 있더니 다 한 명씩 와요. 그래서 같이 그걸 차고 올라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또 괜히 또 참배하다가 또 4.19 단체들이 와고 또 시끄럽게 할까 싶어서 소문도 없이 조용히 했는데 그 다음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돼가지고 4.19 세대와 이승만 간의 역사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그날 9월 달에 이인수 박사께서 4.19 묘지에 가서 유족을 대표해서 4.19 묘지에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4.19 세대와 이인수 박사의 우리들의 화해, 이승만 박사의 선언, 묘지 참배 사과 선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승만의 공과관을 제대로 새겨서 역사의 귀감을 삼자는 이 세 가지 조치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이승만 박사를 비판한다면 그건 공산당이거나 그 통제세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모금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겨우 8, 9만 명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건국전쟁 영화는 180명이 보는데 180만이 봤는데 적어도 건국기념관 건립에 180만 명은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얼마만 액수보다는 참가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돈 10,000원이건 1,000원이건 참가자가 많아서 전 국민의 뜻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모아졌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한반도 전체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만이 우리가 통일 역사를 주도한다고 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강곡한 성원과 지지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맺습니다. 고맙습니다.